안녕하세요. 저는 자산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무사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그 세금에 관한 주요 업무인 이 세무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이 각종 조세에 관한 신고도 하고 이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주로 합니다. 앞으로 총 12회에 걸쳐서 이 점점 보편적이 되고 있는 세금이죠. 이 부의 이전인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조금이라도 이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자산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나 세법은 그와 합을 맞춰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세부담은 이 무럭무럭 커지고 있습니다. 2000년 그때 서울의 2억 원의 아파트가 지금은 20억 원을 육박합니다. 이 상속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그 주변에서 상속세를 냈다고 부자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지 속에서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아, 상속세는 나와는 상관없는 세금이다 라는 인식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년 이 경험하는 연말정산처럼, 그리고 사업소득자가 매년 경험하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이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이 상식과 이해도 전무하여서 당연히 관심이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깨닫는 시점은 항상 때늦기 마련입니다. 이 부모의 상속 이후 거액의 상속세액이 얼마라고 들었을 때 그 납세자의 충격과 공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옆에서 지켜보는 세무사로서 매번 안타까울 뿐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이 연말정산과 사업소득 차원의 소액 세금이 아니고 경험 빈도수도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9년 기준 OECD 37개국에서 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일본의 수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37개국의 총 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은 평균 0.347%입니다. 우리나라는 1.59%로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의 4배 이상이 높은데요. 이 총 조세 대비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비중이 1%가 넘는 국가는 이 대한민국 외에 벨기에, 일본, 프랑스 정도뿐입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다음 표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2020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4위이고 2019년 기준 이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3위나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최근 많이 상승했죠. 2016년도부터 그러면 증여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같이 연달아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증여세율은 앞서 말했지만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는데요. 이 증여세율이 고율인데 왜 증여는 폭증하고 있을까요? 이 실제로 국세청에서 매년 집계하는 국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6년도에 이 11만 6,100여 건에서 2021년도에는 26만 4,200건으로 이 불과 5년 만에 2.2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증여 재산가액도 2016년 18조 2천억 원 가량에서 2021년도에는 이 50조 5천억 원 가량으로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부동산 증여세 신고가 폭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우선 자산 가치의 상승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증여하는 것이 가장 세금이 적다라는 인식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세금의 부담이 또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덜하다라고 느끼는 게 증여세인 겁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이 증여세를 통해서
다른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증여세를 통해서 어떤 세금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최고 세율이 82.5%나 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나 살인적인지 이미 널리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 현재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이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했을 때 일반 세율 45%에 중과 세율 30%나 추가돼서 75%가 됩니다. 여기서 중과세율이란 단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 중과세율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단시간 내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그 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중과세율이란 것을 추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 세율에서 2주택 같은 경우는 20%, 3주택 같은 경우는 30%를 더 추가 중과를 해서 말 그대로 주택에 대해서 어떤 투기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중과세율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7.5%가 더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고세율은 82.5%나 적용이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을 한번 보시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과세 표준 30억 원 이상일 시에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증여 시에는 10%부터 40%까지 더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증여세는 지방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비교했을 때 이 양도소득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습니다. 주택가격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라면 이 양도 차익도 커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주택자들은 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급히 양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대부분의 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의 세대, 지금의 50대 이상 분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의 자녀가 이제 결혼 내지는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 막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 세대가 이미 올라버릴 대로 오른 이 고가의 주택을 살 여력이 안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연히 부모 세대는 이 자녀 걱정을 하게 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증여하는 것이 이 증여 폭증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수를 줄여서 보유세를 줄이고자 함이 이유입니다. 이제 1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죠. 이는 2020년 말 이 정부가 제시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이 기준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맞추겠다라는 로드맵의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의 기준시가인 이 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주택 가격을 이 과세 표준으로 과세하는 대표적인 보유세, 말 그대로 주택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이 대폭 확대되고 있고 이 납부세액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앞서 말했듯이 주택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사실상 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납부 걱정도 발생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양도하지 않아서 계속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로 인해서 보유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보유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이 말 그대로 고지서를 받게 되죠. 이 고지서상 세액이 매년 높아지니 말 그대로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서 매년 적금을 가입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러므로 다주택자는 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본인의 보유세 부담은 줄이고 그 다음에 수중자인 자녀는 주택을 이전받기 때문에 이 부의 이전을 받는 일거양득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세 표준이 이미 30억 원이 넘었다라면 본인의 상속세율은 이미 50%입니다. 이미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넘는 상황을 인지했다라면 재산이 증가할수록 그 증가분의 50%는 국가의 세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좋죠. 말 그대로 내가 연소득이 2억 원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1억 원이 상속세가 발생하는 꼴이 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이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결국은 세율과 이 과세 방식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치솟고 있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이 상속세는 말 그대로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게 되었죠. 이 부모님이 열심히 일궈놓은 그 주택이 서울에 한 채라도 있다면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0대 이상의 자산가들로부터 미리 나의 상속세도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증여 플랜을 짤 건지에 대한 상담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비슷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이 너무나도 다른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이 기초 지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모 세대에서 이 자녀 세대로 부의 이전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생전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해주는 방식이 바로 증여입니다. 여기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주는 입장으로 증여자이고 자산을 받는 입장인 자녀자가 이 수중자가 돼서 수중자가 증여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은 부모 세대가 사망으로 인해서 부가 이전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주는 입장으로서 말 그대로 사망자를 피상속인이라고 칭하고 상속을 받는 입장인 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서 상속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산과세형과 유산취득형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형으로 각각의 수중자는 본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액은 다른 수중자와는 관계없이 이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 개시일과 증여받은 날은 언제일까요? 말 그대로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받은 날이란 이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되는 날, 그리고 현금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이 됩니다. 네 번째로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혹시 주소지가 없다면 혹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요. 증여세는 수중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수중자가 이 비거주자이거나 수중자의 주소 및 거소가 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인데요.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이 무차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속이나 증여 어떤 방식을 통하더라도 이 사실 부의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시 세금 영향은 아주 미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재산가액이더라도 어떤 부의 이전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과세 방식과 이 공제 제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과세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상속세는 이 유산 과세형 방식으로 이 망자인 피상속인이 그 상속 개시일에 가진 총 재산가액을 가지고 과세를 하죠. 하지만 증여세는 수중자가 기준이며 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결국 과세 방식으로만 계산하면 이 증여받은 자녀가 많을수록 증여세가 분산되기 때문에 세부담 관점에서는 상속보다 이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명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1억 원씩 증여를 한다면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10억 원을 가지고 상속이 일어난다 한다면 이 10억 원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공제제도까지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 원,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냐? 상속세의 대표적인 공제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이 먼저 사망함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이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그리고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의 한도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그 외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최대
500억 원까지 이 공제가 가능한 가압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때 공제를 적용받은 후의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증여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상속세의 공제 제도가 더 넓게 적용받을 수 있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렇게 과세 방식과 이 공제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이 나은지 아니면 증여가 나은지는 결국 그 답변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본인이 속한 가족 구성원의 수, 그리고 소유 재산의 규모,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예상 수명 시간, 각각 가족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어떤 절세 포인트를 익혀야 될지는 점점 이 상속과 증여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부의 이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상속과 증여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이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자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인이 있으면 이 친하게 지내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상속세는 이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는 점점 보편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요. 그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매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이 말 그대로 해마다 본인의 소득 또 세금 신고를 통해서 그 다음 해의 세금을 준비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근로자 같은 경우 하다못해 포털 사이트에서 이 연말정산에 관한 절세 팁에 대한 기사라도 이 검색에서 찾아볼 정도죠. 그렇지만 상속세는 이 피상속인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경험이다 보니 이 국민 대부분이 이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결과 이 대부분의 상속인이 이 사전 상속 절세 계획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이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이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사실 지켜보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그 절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서 오히려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그러면 통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간단한 주택시장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상속세에 대한 그 관점을 가져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이 이 발표한 2022년도 1월 그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 1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1년 전인 2021년 1월에는 이 가격이 약 8억 9,700만 원이었는데요. 이 불과 1년 만에 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8%나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비교했을 때는 이 2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최근 5년간 아파트 가격은 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도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주택 가격 상승은 이 누군가에게는 기쁨, 또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50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 상속세를 대비하는 이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그리고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제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다만 그 이상이라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방금 보셨던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결국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이 상속세를 준비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듯이 국세 통계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이 상속세 납세 의무자 및 재산가액이 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상속세 신고 인원이 이 14,900여 명이고 재산가액은 66조 원가량인데 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29% 그리고 240%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대비해서 상속세 신고 인원은 2.4배 그리고 재산가액은 이 4.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상속세 신고 재산가의 규모별로는 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20억 원 이하인 구간이 인원의 5,100여 명, 퍼센트지로는 44.5%, 그리고 재산가액은 6조 6,300억 원 정도로 2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과거에는 주택 한 채와 그리고 예금, 그리고 또는 적금,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을 가진
이 일반적인 망자의 상속은 사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앞서 보셨듯이 주택가격이 엄청 상승했죠.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10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와 예금, 적금, 그리고 사망보험금 등이 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이 보편적인 상속재산 규모가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변화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집 한 채만 있어도 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이 종종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 상속세를 낼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주택을 급하게 이 저가로 처분하는 상속인을 보게 됩니다. 이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상속인을 대할 때마다 이 미리 대비만 했었더라도 이런 일은 좀 덜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들죠. 말 그대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택 한 채만 있어도 결국은 이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유동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거액의 상속세가 나왔을 때 당혹스러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재산이라면 이 상속과 증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족 형태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5.69명이었던 이 가구당 인구수가 2020년도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그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32%, 2인 가구는 28%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의 이전과 가족 형태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수년간 저는 상속과 증여를 상담을 했고 다양한 가족의 속사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문이나 다양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지금 자산을 축적한 이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가 느끼는 가족관과 이 자녀 세대가 느끼는 가족 간의 그 인식 차이가 좀 상당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 부모 세대가 느끼는 부의 축적은 이 본인의 부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자녀가 부를 가지고 있든 이 본인과 자녀를 한 울타리로 보아서 부의 총량을 고민하는 반면에 이 자녀 세대가 느끼는 부의 축적은 이 사실은 본인에게만 좀 국한된 울타리로 보아서 이 부의 총량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화된 의견은 아닌데요. 이 현재 자녀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 불과 30년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이 부모 세대보다 이 더 한정된 자원에서 이 더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자신의 이 안전한 울타리를 유지하기에도 사실 급급한 현실 속에서 이 가족을 그 안에 들여올 그 경제적 그리고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자녀가 이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 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이 현상은 두드러지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는 지금의 20대와 30대 자녀 세대가 이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버거운 상황이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생긴 이 신조어도 있죠. 이 벼락거지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자녀의 부의 축적 및 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자녀가 젊었을 때 말 그대로 마중물을 증여해서 이 무한 경쟁에서 좀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가 한숨 돌릴 수 있게 이 도와주는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여세는 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이 전부 합산하여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혹여 발생하면 이 상속 개시일 전 5년과 10년 이내에 이 증여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위 두 합산 규정이 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상속 개시일 전 5년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그리고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인 증여세 계산법을 익혀서 이 현행법상 말 그대로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얼마나 큰 절세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해서 하루라도 빠른 증여를 실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합쳐서 계산한다라는 이 합산으로
높은 세액이 부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증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절세 전략의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 변화가 없는 이상에는 이를 적법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시가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시가가 없었을 때는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감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증여세에서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액인데요. 첫 번째로 비과세 재산, 그리고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입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대부분 이제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 일반적인 증여에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감되는 금액으로 채무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 대부분 발생하는데요. 증여재산 그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채무 인수액입니다. 말 그대로 채무를 이전하는 부분은 채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상 이전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 가산가액을 더하게 됩니다. 증여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인 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재산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아버지가 증여를 해줬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증여를 해도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전부 다 하나로 봐서 일심동체로 봐서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10년간 누계 한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을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겠지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고 직계비속인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여재산 공제가 배우자 이외에는 상당히 낮은 점이 꼭 증여세 계산을 할 때 포인트가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감하는 금액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자산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절세 전략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 표준에서 말 그대로 누진세율 및 누진 공제를 적용하여 이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초과까지 5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생략 가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출세액에서 30%를 더 곱하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주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 조부모가 부모의 세대를 생략하고 바로 손주에게 줬을 때 말 그대로 부모 세대가 생략이 되죠. 그러게 바로 줬을 때 산출세액의 30%를 곱하게 되어 있고 받는 입장에서 이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4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생략 가산액을 더하는 이유는 이 조부모에서 손주로 바로 넘어갔을 때 이 부회이전 방식에 대한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액공제를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납부 세액공제는 예전에 이제 증여한 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증여세 산출세, 즉 그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금액이 있었을 테니 거기에 따른 산출세액을 차감을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누진세율로 더 높아진 세율을 적용받는데 예전에 이 정도는 냈으니 차감한 그 이상의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계산 구조입니다. 그리고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가 있으면 또 차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의 의무를 적정히 잘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 산출세액의 3%를 이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요. 이 신고 자체를 적게 신고했다라고 하게 되면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서 원래 더 납부해야 하는 산출세액의 10%,
그리고 신고 자체를 안 해버리면 무신고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20%가 과세됩니다. 말 그대로 하루 차이 때문에 이런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정한 신고의 날짜를 무조건 지키는 게 이 절세의 첫걸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가 별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내가 납부세액이 없다라고 하면 그 납부를 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하루당 10,000분의 2.2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1년 정도가 되면 8%에서 9% 정도가 붙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 못할 수치로 가산세가 와닿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생기는 이유는 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걸리지 않겠지라고 넘어갔다가 미래에 이게 적발이 돼서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몇 년치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 가산세는 이 원세액의 100%가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 그에 대한 적정한 이 법의 이행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세금 분산을 통한 이 똑똑한 절세 방법,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용어 처음 듣자마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이 증여일에 이 현대 증여재산에서 이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죠. 말 그대로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채무까지 같이 이전하는 방식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유상 이전이 되고 그 이외의 부분이 무상 이전인 증여세를 적용을 받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세금이 한 가지만 적용받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섞여서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가액이 분산돼서 이 절세 수단으로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채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 유상 이전을 했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증여자가 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결국 꼭 이 부분을 돈 주고 팔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이 주택 부담부 증여 절세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순수 증여를 했을 때입니다. 이 성년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죠. 첫 번째로는 증여세입니다. 이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인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을 때 자녀는 2억 2,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득세는 기준시가의 4%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계산의 단순함을 위해서 이 기준시가를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준시가는 당연히 증여재산가액인 시가 10억 원보다는 아마 저렴하실 거예요. 대부분 6억에서 한 7억 정도 형성되시겠죠.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거는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증여자가 다주택자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 시가 표준액,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를 하면 증여세율이 4%가 아니라 껑충 올라가죠. 3배 이상 올라간 12.4%.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 13.4%나 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일 때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년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의 주택, 전제 조건은 똑같지만 이 후수라는 게 달라지죠. 이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근저당권 합계가 6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인 겁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을 3억 원으로 가정을 해봤고 보유기간은 15년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 자녀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셔야죠. 그러나 증여세가 낮아집니다. 시가 10억 원에서 채무 이전 부분은 양도소득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억 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6천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앞서 봤을 때는 순수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취득세만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이 채무취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취득세는 앞서 말했던 대로 4% 그리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2.4% 또는 13.4%가 나오고요. 채무 부분은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의 합계액 그리고 자녀가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자녀의 독립세대 여부 및 주택수와 주택의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낮게는 1.1%, 그 다음에 중과세율 받았을 때는 13.4%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어떤 세금을 내느냐?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잘 비교를 해야 절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 3주택자 이상이고 중과세를 적용받았을 때와 일반 과세를 적용받았을 때 세액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3주택자 중과세와 일반 과세자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두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똑같고 결국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가 오래 보유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연마다 2%씩 제외해 주는 것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를 적용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율이 중과되기 때문에 일반 세율 40% 구간에서 30%나 추가가 돼서 7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 쪽에서는 일반 과세만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가 거의 1억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 적용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이 일반 과세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6천만 원과 1억 원, 즉 1억 6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순수증여의 증여세 앞서 말씀드렸죠. 2억 2,5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이 순수증여보다 절세 면에서 이 유리한 것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죠. 이 나아가 증여세와 취득세는 이 경제력이 부족한 자녀에게는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납세 의무자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짧은 시간에 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를 해주죠? 이 양도하는 사람, 결국 부모 세대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세부담 당사자 측면에서도 이 분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이점을 정리해보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증여자가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줄어들게 되니까 만약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자였는데 1주택자가 된다면 이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아서 이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담부 증여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시가와 채무액의 이 비율만큼 산정되기 때문에 이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일반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 이 처분을 하게 되면 3주택자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세법의 다양한 이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 지금이 부담부 증여로 절세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증여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이 사전 증여를 통해서 미래의 상속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승계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주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 합산되는 10년 내 증여 부분에도 속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수증자가 무주택자였다. 그러면 1주택자가 된 이후에 주택의 가치 상승을 전부 다 온전히 본인의 몫으로 가져가고 이 추가적인 증여세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첫 주택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하면 세금도 거의 안 내게 되기 때문에 부를 온전히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절세를 사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복잡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것도 많죠. 증여세,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이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주택세법으로 인해서 이 무작정 부담부 증여가 절세된다고 인지하시고 진행을 해버리면 오히려 순수 증여보다 더 높은 세금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증여자가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이 과도한 양도소득세 고려하셔야죠. 물론 지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과세 배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양도 차익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아까 보셨듯이 커져서 오히려 순수 증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통한 이 가족 구성원 간의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 타인 간에 양도할 때는 외부 자금이 들어와서 중과세이더라도 내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생기지만 이 부담부 증여는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부모가 부담부 증여를 하고 나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 여력이 없으면 부담부 증여는 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취득세 중과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이제 부의 이전인 이 증여를 진행할 때 이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인데요. 이 취득세의 차이가
1억 원 이상 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 순수 증여 시에 만일 부모가 2주택 이상자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율은 앞서 봤듯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서 12.4% 또는 13.4%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 증여세율인 4%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담부 증여 방법에서 취득세는 이 채무 부담 부분과 또 증여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때 증여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모 상황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매 쪽도 마찬가지로 수중자인 자녀의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같은 세대원의 주택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증여하기 전에 세대를 독립시켜 놓고 무주택자인 상황을 만든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매매 취득세율은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채무를 승계하는 자녀가 이 경제 능력이 전혀 없다면 매매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 채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지방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증여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될 때에만 유상으로 취득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여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녀의 독립세대 및 소득 유무를 꼭 체크해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자녀의 납부 여력을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순수 증여를 하면 이 고액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이 자녀가 혼자 납부하게 되는데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자녀가 아닌 부모가 내서 세부담은 좀 덜게 되지만 분산이 되더라도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죠. 자녀에게는. 이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우선순위로 그러면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납부 없이는 부동산의 등기 절차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취득세의 절세 전략에서는 더욱 중요하고 취득세 재원을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증여로 마련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부모가 부동산을 증여를 10억 원을 해주고 취득세가 1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에게 취득세까지 같이 증여를 한다 그러면 11억 원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계산이 되죠. 하지만 조부모가 이 1억 원을 대신 내주게 되면 이 부모는 10억 원을 증여한 것이 돼서 세율을 계산하게 되고 조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서 아주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서 말 그대로 누진세율을 좀 피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산을 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납부 방식 중에 연부연납이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액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이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를 통해서 최대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주택을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을 하고 최대 5년간 세금을 나눠낸다면 이 고액의 증여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정기적금을 모으듯이 매년 연부연납 세액을 모아서 이 스스로 세금을 해결하게 하는 이 경제교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